의사에게 운동하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운동하기가 싫을까? 매년 수많은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는다. 아무래도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의사들은 대부분 건강을 위해 평소에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한 번쯤은 이런 소리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라든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꾸 미루게 된다. 한국통계청에서 조사한 사실에 따르면 13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가운데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있는 사람은 37.8%이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한창 열심히 일하는 세대에서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 수 있다. 대부분 바쁘다거나 통증 같은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운동을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 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찾아오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창 일할 나이다. 너무 바쁜데다 회사에서도 책임자이기 때문에 미처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사는 것이다.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진찰은 해도 의사가 개개인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고안하거나 함께 몸을 움직이며 가르쳐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운동을 했을 때 어딘가가 아프다면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의사가 운동을 권했다면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볼 수 있다. 무릎, 어깨, 허리가 아픈 사람이 운동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거의 해본 적이 없다면 부디 이번 기회에 운동을 시작하여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 좋겠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해진다는 실감이 들고 스트레스가 없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책은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알지만 좀처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 의사에게 운동하세요 라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면 이대로 가다간 큰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어느 정도 증상이 발현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운동의 문턱을 최대한 없앤, 강도는 낮지만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운동을 싫어했던 사람도 따라하기 쉬우면서 시간이 없어도 꾸준히 할 수 있고 성과를 볼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이 책에 담았다. 또한 운동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질병과 신체 구조에 관한 해설, 운동을 하면 어째서 컨디션이 좋아지는지 그 원리에 대한 설명도 함께 싣도록 했다. 이 책을 읽고 운동을 통해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많아진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바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동해서 혈당치를 낮추자. 당뇨병은 한마디로 혈당치가 상승하는 병이다. 혈당치, 즉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상승하여 혈관을 손상함으로써 동맥경화, 신경장애, 신장질환, 망막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당뇨병 전 단계인 예비군에 해당하시네요. 운동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때 이런 말을 들어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기에 뭐 금세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하며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뇨병은 병증이 상당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자각 증상이 없다. 하지만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점점 병증이 악화되고 만다. 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는 공복 혈당치와 당화혈 색소를 측정한다. 공복 혈당치는 글자 그대로 공복일 때 측정한 혈당치이다. 한편 당화혈 색소는 검사 전 한두 달 동안의 평균 혈당치가 반영된 것이다.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를 한번 자세히 보길 바란다. 당뇨병은 투약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데 운동도 크게 도움이 된다. 당뇨병 예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나 혈당치가 높아 걱정이라면 운동을 통해 혈당치를 낮추는 것이 좋다. 혈당치를 낮추려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섭취하는 칼로리와 당질의 양을 줄이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한편 포도당은 신체 활동을 위한 에너지원이다. 운동을 하면 혈액 내 포도당이 근육에서 대량으로 소비되어 일시적으로 혈당치가 내려간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감수성이 높아져 혈당치가 금세 떨어지는 체질이 된다. 꾸준히 하면 할수록 효과적이라는 점이 운동요법의 특징이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혈당치가 떨어질까?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혈당치가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당치가 가장 높은 때는 식후 1시간 전후이므로 식후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려면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매 식후, 즉 하루에 3번 운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혈당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운동은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다. 운동 시간이 길수록 근육에서 좀 더 많은 당이 소비되므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20분 정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 비만인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여 근력 운동을 할 것을 추천한다. 근육량을 늘리면 당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큰 근육과 나머지 여러 근육을 최대한 동시에 강화해야 효율이 좋으므로 큰 근육이 집중된 하체를 중심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근육량을 늘린 후 유산소 운동을 하면 당이 더 많이 소비된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든 중장년층은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 당뇨병이라고 하면 대부분 뚱뚱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폭음과 폭식을 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혈당치가 높은 사람은 대개 살이 찌는 경향이 있다. 한편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외출도 귀찮고 일상적인 활동량까지 줄어들어 뚱뚱하지 않은데도 당이 남아돌아 혈당치가 높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 당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몸을 만들어야 한다. 운동은 힘들다고 느껴야 효과가 있다. 식후에는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통해 하체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런 방법을 엄청나게 힘든 숙제처럼 여길지도 모른다. 게다가 당뇨병에 효과가 있으려면 힘들다는 느낌이 들 만큼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걸을 때 좁은 보폭으로 총총거리며 걸으면 쓰이는 근육도 많지 않고 당을 효율적으로 소비하지도 못한다. 운동을 해서 당을 많이 소비하면 누구나 피로를 느낀다. 피로감이 덜한 쉬운 운동은 아무리 꾸준히 해봤자 당을 많이 소비하지 못한다. 하지만
운동 부족에 과식하는 습관이 있고 생활마저 불규칙한 사람이 갑자기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에 도전하기는 힘들다. 처음에는 가벼운 걷기와 근력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니 식후에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부터 들인 뒤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여 나가는 편이 좋다. 만병의 근원 내장지방, 유산소 운동으로 태워버리자. 대사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복부 둘레가 남성 85cm 이상, 여성 90cm 이상일 경우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외에도 여러 조건이 있다. 복부 둘레와 함께 다음의 세 가지 중 2개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라 진단할 수 있다. 중성지방 수치가 데시리터당 150mg 이상이거나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데시리터당 40mg 미만, 최고 혈압이 130 수은주 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최저 혈압이 85 수은주 밀리미터 이상, 공복 혈당치가 데시리터당 110mg 이상. 대사증후군은 내장지방 증후군이라고도 불린다. 과식이나 편중된 영양 섭취, 운동 부족 등으로 내장 지방이 쌓이고 그것이 이상지질형증, 고혈압, 고혈당 등을 유발하여 나중에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골치 아픈 내장 지방, 대체 왜 우리 몸에 쌓일까? 내장 지방은 남은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축적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식사로 섭취한 에너지보다 신체가 소비한 에너지가 더 적으면 내장 지방이 늘어난다. 운동이 부족한 사람은 내장 지방이 쉽게 쌓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과반의 사람이 대사증후군 예비군에 속한다고 한다. 또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 기초대사량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생명 유지를 위해 우리 몸속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성인이 된 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데 세상이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활동이 줄어들어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이다. 대사증후군은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대사증후군은 내장지방형 비만과 관련이 있다. 내장 주위에 지방이 붙으면 배가 불룩 튀어나온다. 이런 체형은 30대 이상 남성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한편 피하 지방으로 인한 비만은 피하 지방형 비만이라 부르며 허리,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를 중심으로 지방이 붙는다. 이런 체형은 여성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에 비해 쉽게 쌓이지만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쉽게 뺄 수도 있다. 다만 볼록 튀어나온 배를 집어넣으려고 복근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방법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내장 지방 연소에 효과적인 운동은 걷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이다. 살짝 숨이 찰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지질과 당질을 모두 사용한다. 앞서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숨이 심하게 헐떡거릴 만큼 격한 운동을 했을 때 당질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장지방 연소가 목적이라면 그보다 강도가 좀 낮아도 괜찮다. 그렇다면 대체 유산소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할까? 미국 스포츠학회 기준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는 한 번에 30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나누어 해도 상관없다. 예전에는 유산소 운동을 20분 이상 지속해야 지방이 연소된다고 했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하루에 10분씩 3회에 걸쳐 운동을 해도 지방이 충분히 연소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 게리 오도노반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매일 30분씩 하는 만큼의 운동량을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한다. 주말 2회에 걸쳐 90분씩 운동해도 하루 30분씩 엿새간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갑자기 장시간 운동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운동 부족인 사람은 운동을 하루에 몇 차례로 나눠서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유산소 운동을 오래 하면 지방이 더 빨리 연소될 것 같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유산소 운동을 끝낸 직후에는 체내에 남은 열로 지방이 순환하는 시간이 있다. 이를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량이라 하는데 운동 후 소비 칼로리가 늘어난 상태가 대개 2시간에서 4시간까지 지속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짧은 운동을 하루에 몇 차례 나누어 실시하면 이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유산소 운동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걷기이다. 다만 걷기는 보통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으면 곤란하다.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이유로 헬스장을 등록하기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스텝박스를 이용한 유산소 운동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혈압이 약간만 높아도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커진다. 혈압이 높네요. 운동은 하고 계십니까? 건강검진 후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굳고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또 살이 찐 사람도 혈압이 높은 경향이 있다.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내보낼 때 동맥 안쪽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한다. 진료실에서 측정한 수축기 혈압이 140 수은주 밀리미터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수은주 밀리미터 이상일 경우에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혈관은 혈류의 압력으로 늘어나거나 넓어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수축 작용을 한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 내벽이 쉽게 손상되므로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유연성을 잃고 동맥 경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 뇌출혈, 신장병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등이 원인이 되어 고혈압 치료를 받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혈압이 일어나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운동요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 혈압을 낮추려면 저염, 비만 탈출, 금연, 운동 이 4가지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의사가 아무리 운동하라고 말해봤자 그 말이 너무 막연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고혈압을 치료하려면 거의 매일같이 꽤 힘든 운동을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추천 종목은 걷기, 가벼운 조깅, 수중운동,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다. 또 근력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수차례 발표되었다. 단 끙끙대며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하므로 피하는 편이 좋다. 근력 운동을 하고 싶다면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한 맨몸 운동을 끼워 넣기를 추천한다. 심한 통증을 해소하려면 동적 스트레칭이 좋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깨 결림과 요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자각 증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남성은 1위가 요통, 2위가 어깨 결림이고 여성은 1위가 어깨 결림, 2위가 요통이다. 정형외과적 질환인 이런 통증은
만성화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마사지를 받으면 잠시나마 해소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통증을 느낀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한 번만에 싹 낫고 재발하지도 않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약이나 마사지로는 어깨 결림과 요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깨 결림의 원인으로는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 무거운 물건을 든 채로 이동하는 것, 눈의 피로와 스트레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깨와 목 주변이 딱딱하게 굳은 정도라면 스트레칭 등으로 일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발하게 된다. 그리고 증상이 심해지면 어깨와 목의 통증뿐 아니라 두통과 구토감을 유발할 수 있다. 어깨 결림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의 경직과 혈액순환 악화이다. 어깨 결림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여성의 근력이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인의 머리 무게는 약 5에서 6kg인데 이를 어깨부터 목 주변에 이르는 20개 이상의 근육이 지탱하고 있다. 머리가 앞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는 근육을 주로 머리 널판근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다른 부위에도 부담이 가해져 근육이 항상 긴장하게 된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깨와 목이 결리거나 뭉친다. 근력이 약해져 만성적인 어깨 결림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자세가 나쁠 수밖에 없다. 새우등처럼 구부정하게 서 있거나 골반을 삐딱하게 하여 앉는다. 한번 등을 쭉 펴보자. 몇 분간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피로를 느끼는 부위가 어딘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부위가 바로 근력이 저하된 곳이다.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므로 일시적으로 뭉친 어깨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마사지 자체는 좋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마사지로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근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근육의 긴장 상태는 근육이 늘어난 상태로 굳는 신장성 약화와 수축된 상태로 굳는 적응성 단축으로 나눌 수 있다.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팔을 키보드에 뻗은 채 구부정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면 앞으로 뻗은 팔 때문에 날개뼈가 등 중심에서 벗어나 바깥쪽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목덜미에서 어깨에 걸친 등 세모근과 마름근 등 어깨뼈 주변 근육이 늘어난 상태로 굳는다. 동시에 몸 앞쪽 근육, 특히 큰 가슴근은 수축된 상태로 굳는다. 그리고 어깨 주변 근육근은 장시간 아무 움직임도 없는 상태로 계속 머문다. 이렇게 근육이 고정된 상태에서 긴장이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혈액순환이 나빠진다는 것은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대사작용으로 인해 생성된 노폐물도 배출되지 않는다. 그 결과 근육이 뭉치거나 결리는 등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근력이 저하된 사람이 나쁜 자세로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어깨 결림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 한 가지 자세로만 있어서 근육이 긴장되었을 때는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 근육의 긴장을 푸는 데는 스트레칭이 제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스트레칭에는 크게 두 가지,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이 있는데 어깨 결림에 효과적인 것은 주로 동적 스트레칭이다.
정적 스트레칭은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는 운동이고, 동적 스트레칭은 팔과 다리를 다양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운동이다.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대부분 정적 스트레칭을 떠올린다. 하지만 정적 스트레칭은 적응성 단축 상태인 근육을 느리고 이완할 수는 있어도 신장성 약화 상태인 근육을 풀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 있어 뭉치고 딱딱해진 근육의 혈행을 풀어주는 데는 동적 스트레칭이 좋다. 어깨가 뭉쳤다 싶으면 어깨 결림 예방 스트레칭을 하면 좋은데, 이는 동적 스트레칭으로 몸 전체의 대사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도 있으므로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보다가 졸음이 쏟아질 때 해보면 한결 정신이 맑아질 것이다. 또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기분 전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 업무 능률도 높아질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책에는 각 챕터별로 효과적인 운동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의 특성상 운동 그림을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운동 방법은 설명하지 않고 책의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들려드리는 책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는 이 책을 구입해서 운동을 직접 따라서 해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서 안에 있는 다양한 그림, 자세한 설명 등을 보고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력이 저하되거나 똑같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여 근육이 긴장되는 것 외에 어깨 결림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스트레스이다.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개인적인 고민 등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는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며 어깨를 뭉치게 만든다. 특히 등 세모근 상부, 즉 머리뼈 밑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근육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쉽게 긴장되는 부위이다. 어떤 수영 선수는 큰 시합을 앞두고 있을 때면 늘 등 세모근이 긴장되어 어깨가 심하게 뭉친다고 한다. 아무래도 수영 선수이니 근력 저하나 혈액순환 장애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깨가 뭉치는 이유는 좋은 기록을 내야 한다,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로 원인 불명의 어깨 결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사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해소되겠지만 이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동적 스트레칭으로 어깨와 어깨뼈 주변 근육을 움직여주면 근육도 풀리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마음의 응어리도 풀리는 효과가 있다. 정적 스트레칭으로 만성 허리 통증을 없애자. 조사에 따르면 요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다고 한다. 실제로 만성 허리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매우 많아 요통을 경험하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 중 10에서 20% 정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허리가 아프면 아무래도 움직이기가 불편하니 활동량이 줄고 삶의 질도 떨어진다. 활동량이 줄면 대사도 나빠지는데 그로 인해 몸무게가 늘어나면 허리에 더 큰 부담이 가해져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대체 요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 요통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85%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한다.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심각한 척추병변, 내장 질병 등이 있을 때인데 이는 영상 진단이나 정밀 검사로 판명할 수 있다.
나머지 85%는 어딘가 근육과 신경 등의 원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상 진단으로는 좀처럼 알 수 없는 경우이다. 허리가 아프면 충분히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 있다. 허리를 삐끗했을 때 통증이 심한 첫 급성기에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지만 그 후에는 가능한 평소대로 생활할 수 있게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는 편이 허리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어깨 결림과 마찬가지로 운동 부족과 근력 저하로 근육이 뭉치고 딱딱해져도 허리가 아플 수 있다. 즉, 운동을 해야 요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성적으로 운동 부족인 사람은 걷기 등으로도 요통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하체 근육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긴장된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기 때문이다. 가만히 앉아서 일하느라 허리가 아픈 사람은 적어도 30에서 4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기지개를 켜주는 것이 좋다. 사무실 안에서 잠시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므로 다들 한번 해보길 바란다. 허리가 아프거나 뻐근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엉덩이와 허리, 등 부분 근육군이 딱딱한 경우가 많으므로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으로 무릎 통증을 줄이자.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무릎은 서고, 걷고, 달리는 등의 동작을 할 때 몸무게를 지탱하여 지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부위이다. 평소에 꽤 충격을 받는 관절인 셈이다. 그렇게 가해진 충격이 서서히 무릎에 손상을 주게 되고 그것이 조금씩 쌓여 통증으로 발현되는 질환이 바로 변형성 무릎 관절증이다. 무릎 관절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전국에 25%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병은 남녀 비율이 4대 1로 여성이 더 많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아무리 걷기와 조깅이 몸에 좋다고 해도 무릎이 아프면 시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 무릎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넓적 다리뼈와 정강이뼈를 이어주는 것이 무릎 관절이다.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 조직은 관절낭으로 둘러싸여 있고 관절낭 내부는 윤활액으로 차 있다. 무릎 관절은 사실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 수년간 충격이 가해져 연골 조직과 뼈의 끝부분이 닳아 관절낭 안에 고이면서 관절낭 안쪽 윤활막에 염증이 생긴다. 이것이 변형성 무릎 관절증으로 인한 통증의 정체이다. 연골 조직이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닿아 관절에 염증이 생긴다. 심해지면 윤활액도 과도하게 증가해 흔히 말하는 무릎에 물이 찬 상태가 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일어서거나 걸음을 떼는 등 어떤 동작을 시작할 때 통증이 있고 조금 쉬면 통증이 줄어든다. 하지만 병증이 점점 진행될수록 무릎을 꿇고 앉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더 나아가면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을 느끼게 된다. 영상 진단으로도 관절 변형 여부가 확연히 드러나며 무릎을 똑바로 펴서 걸을 수 없게 된다. 한번 다른 무릎 관절은 연골 원래 형태로 되돌리기란 불가능하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악화할 것이다. 증상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변형성 무릎 관절증 치료는 주로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변형이 심할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운동요법이 꽤 효과적이다.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거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움직임을 매끄럽게 함으로써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하루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력 저하와 체중 증가로 관절로 가는 충격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무릎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는 편이 좋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과 관절 내 신진대사가 개선되어 주변 조직으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된다. 노폐물 배출도 원활히 이루어지므로 통증 유발 물질도 줄일 수 있다. 피로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운동으로 풀어주자. 오늘날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노동 시간이 점점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항상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등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스트레스 탓인지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자주 듣는다. 피로가 풀리지 않으니 운동으로 피로를 확 날려버리겠다고 헬스장에 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육체적인 피로든 정신적인 피로든 일단 피로를 해소하려면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아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로는 절대 해소되지 않는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못한다, 늘 피곤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면 무호흡 증후군인 경우가 꽤 있다.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기도, 폐색 등으로 자는 동안 호흡이 자주 멎는 것이다. 검사 시 무호흡과 저호흡의 합이 1시간에 5회 이상 관찰되면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 진단한다. 코골이가 심한 사람, 비만인 사람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혹시 의심스럽다면 수면 검사 등을 통해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코를 고는 것은 잠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진 상태에서 호흡을 하기 때문이다. 증상이 심해지면 호흡이 멎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호흡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낮에 심하게 졸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지속적 양압 호흡기 치료를 사용하면 된다. 이 양압 호흡기 치료는 수면 시 코에 기기를 달아 코골이와 저호흡에 맞춰 그때그때 기압을 바꾼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호흡을 편하게 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다. 또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합병증으로 고혈압을 일으킬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치료하면 혈압 개선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피로를 그대로 방치하면 조금씩 누적된 피로가 우리 몸을 좀먹어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 의사 입장에서는 수면 유도제를 처방해서라도 충분한 수면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걱정거리나 스트레스 등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라면 스트레스 관리가 먼저다.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니 뭔가 거창한 듯하지만 뭔가 평소와는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스트레스 관리에는 운동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테니스를 치면 라켓 쥐는 법, 스윙 방법 등을 생각하면서 두뇌를 쓰게 된다. 즉, 운동하는 동안만큼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생각하며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기분 전환이 가능하다.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거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것도 좋다. 운동을 할 때는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 놓인다. 가령 달리기를 할 때 귓가에 들려오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 피부로 느껴지는 낯선 공기, 속도감과 땀이 나는 느낌 등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 그 결과 숙면을 취할 수 있어 피로가 쉽게 누적되지 않는다. 사실 운동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해서 잠이 잘 오는 것이 아니고
기분 전환이 되어 스트레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다. 업무나 고민거리 등 스트레스의 원인들을 잠시라도 제거하면 우리 뇌는 이를 휴식이라 인지하므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쉴 수 있다.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난 후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낮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집에 돌아온 후 서서히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잠이 든다. 그런데 비만이거나 운동 부족이거나 골초인 사람은 자율신경계가 엉망이 되어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 비만, 운동 부족, 흡연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은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개선하여 수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길 바란다. 자율신경을 바로 잡으려면 운동이 효과적이다. 단, 밤에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져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기분이 처지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운동을 하자.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로 가득한 생활을 하다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가 쌓여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 우울 상태에 빠지면 아무래도 일상적인 활동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비만이나 컨디션 난조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우울 상태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건강심리학회에 들어간 후 다양한 강의를 들었는데 우울증에 걸렸을 때 약물 복용과 운동이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증상이 경미한 우울 상태 역시 몸을 움직임으로써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우울 상태나 우울증을 개선하는데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다. 다만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답은 없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동시에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엔돌핀 등이 다량 분비된다는 사실이다. 세로토닌의 양이 증가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불안감과 우울감 등이 개선된다. 엔돌핀은 뇌 속의 마약이라고도 불리며 진정효과와 고양감,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어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앞서 말했듯이 운동은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되므로 스트레스 등으로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다면 퇴근길에 헬스장에 들러 가볍게 땀을 뺄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보자. 운동이나 트레이닝을 통해 몸을 움직이면 자율신경계도 제 기능을 찾는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잡히기만 해도 우울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 우울 상태에 빠지면 움직여야겠다는 의욕이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함께 운동하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같은 피지컬 트레이너도 좋고 걷기 메이트, 친구, 배우자도 좋다. 단, 운동을 할 때 이 운동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운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즐기기 위한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 한다. 또 하나, 어느 정도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걷거나 앉는 등 일상적인 동작 중에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움직임이 별로 없다. 반면 테니스, 암벽 등반, 워킹, 조깅, 사이클 같은 스포츠는 소소한 목표를 설정하고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다. 특히 일정한 리듬을 갖는 운동을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그리고 밤이 되면 세로토닌을 재료로 하여 생성된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다.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단백질이 충분히 함유된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